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정부를 어머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애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불편하셨군요. 제가 식구가 되는 게 장영호가 식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순애를 가정부라고 부르지 마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대치동의 조용한 주택가 2층 저택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오전 6시 반, 박순애는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와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40년이 넘게 이 집에서 보낸 세월이 그녀의 손끝에 스며들어 있었죠. 물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마치 이 집의 평온을 깨뜨릴까 염려하듯 말입니다.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는 소리,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소리, 모든 것이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이 집의 리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장영호 회장이 일어나는 시간, 좋아하는 반찬, 먹으면 안 되는 음식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장미연이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58배 나이 강남 A여고에서 교감으로 정년퇴직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움이 좋았는데 이제는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30년 넘게 학교에서 보낸 시간들이 갑자기 끝나니 인생의 새로운 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기로 결심한 겁니다. 늦은 효도라고 할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시는 아버지가 걱정되기도 했고 자신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거든요. 세면을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온 미연은 이미 차려진 아침상을 보았습니다. 흰쌀밥, 된장국, 시금치나물, 김치, 계란말이까지 정갈하면서도 영양을 고려한 구성이었죠. 순애의 손길이 느껴지는 식탁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장영호는 84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자수성가한 기업가답게 아침 식사도 규칙적이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미연은 그런 아버지가 걱정스러웠어요. 미연아, 잘 잤니? 네, 아버지. 아버지는 어떠세요? 응, 괜찮다. 순애가 항상 신경 써주니까 말이야. 그 말을 들으며 미연은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76살의 나이에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국그릇에 국을 떠주고 반찬을 가까이 밀어주는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순애야, 수고했네. 장영호가 따뜻하게 말하자 순애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40여 년 동안 이 집에서 지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그런 순애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가정부는 그저 그림자처럼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미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순애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었어요. 아버지를 잘 돌봐준 것도 사실이고 이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챙겨온 것도 인정해야겠죠. 하지만 때로는 순애가 아버지의 일상 깊숙이 개입하는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 미연은 순애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장영호가 국을 다 마시면 즉시 더 따라주고 반찬이 떨어지면 바로 채워주고 심지어 냅킨이 필요할 때도 눈치채고 건네주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말입니다. 회장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에요. 약속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순애가 조용히 말하자 장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연은 순간 당황했어요. 아버지의 병원 일정을 순애가 다 챙기고 있다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어디 아프신 곳이 있으세요? 제가 몰랐네요. 미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장영우는 그저 손을 흔들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아지는 법이야. 순애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 마라. 너는 이제 막 퇴직해서 쉬어야 할 때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연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질투일까요? 아니면 소외감일까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순애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요. 딸인 자신보다 순애가 아버지를 더 잘 알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애는 장영우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된장국도 아니고 김치찌개도 아닌 미역국이었어요. 미연은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위해 미역국을 자주 끓여주셨던 기억이 났거든요. 순애 씨, 아버지 취향을 참 잘 아시네요. 미연이 넌지시 말하자 순애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오래 함께 지내다 보니까요. 회장님께서 미역국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의미를 미연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가정부와 고용주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애는 장영우와 함께 병원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본 미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순애가 장영우의 팔을 자연스럽게 부축하는 모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며 나누는 대화, 모든 것이 가족 같아 보였거든요. 미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아버지의 서재를 둘러보았어요. 책장 가득한 경영서적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가장 많았죠. 신혼 시절부터 미연이 태어나기까지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이었어요. 펼쳐보니 매일매일의 일정과 복용할 약들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분명 순애의 것이었어요. 혈압약 오전 8시, 소화제 식후 30분, 병원 약속 격주 화요일 오후 2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아버지의 건강을 챙기고 있었다니 미연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마치 자신의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병원에서 돌아온 장영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어요. 순애 역시 조용했고요. 미연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선뜻 물어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아버지와 함께 지내기로 한 결정이 과연 옳았을까 하고 말이에요. 순애가 있는 한 자신은 언제나 방관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장영호가 먼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은 순애가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내려오시는데 오늘은 일찍 기다리고 계셨어요. 미연은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말이야. 장영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연은 어제 병원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들으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조용히 아침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장영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죠? 미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지만 장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또렷한 눈빛으로 미연을 바라봤어요. 건강 문제는 아니다. 다만 앞으로의 삶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 순애가 밥그릇과 국그릇을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손길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장영호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갈 떠넣은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아, 나는 순애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한다. 그 순간 미연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려 퍼졌어요. 미연은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와 순애가 결혼하겠다는 얘기다. 장영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연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84살의 아버지가 76살의 가정부와 결혼한다고요?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신 거예요? 순애 씨는 가정부잖아요. 미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말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정부라고 했나? 장영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기업을 일궈낸 사업가의 위험이 느껴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가정부를 어머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어떻게 죄송하지 않으세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순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셨군요. 제가 식구가 되는 게.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오랜 세월 참아온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미연은 순애의 표정을 보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이미 감정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게 당연하지 않나요? 40년 동안 가정부로 지내시다가 갑자기 주인이 되신다고요? 미연아. 장영호가 식탁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순애를 가정부라고 부르지 마라.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친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녀 간의 대립이 시작된 거죠. 순애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내가 언제 나를 챙겨줬나? 결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바쁘다가 이혼하고 나서는 직장 일에만 매달렸잖아. 내가 아파도 외로워도 곁에 있어준 건 순애였어. 장영호의 말이 미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미연은 자신의 삶에만 바빠서 아버지에게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통보받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상이라도 해주시지. 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세요? 상해? 내가 반대할 게 뻔한데? 당연히 반대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재벌 회장이 가정부와 결혼했다고 하면? 그 순간 순애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아가씨 말씀이 맞아요. 제가 분수를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순애야, 무슨 소리야. 장영호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순애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어요. 회장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시죠. 순애가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미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순애가 쉽게 물러서는 게 의외였거든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맞서거나 울음을 터뜨릴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봐요, 순애 씨도 무리라는 걸 아시잖아요. 미연이 말하자 장영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내가 순애를 모르는구나. 저 사람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해. 자신의 행복보다도. 그게 가정부의 본분 아닌가요? 또 가정부라고 하는군.
장영호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딸과의 대화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미연아, 너는 순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 사람이 어떤 희생을 하며 이 집을 지켜왔는지, 나를 돌봐왔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그럼 알려주세요. 제가 뭘 모르고 있는지 말이에요. 미연이 도전적으로 말했을 때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장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애가 있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순애야,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보다. 아니에요, 회장님. 아가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부엌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미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와 순애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가 아닌 더 깊은 유대감 같은 것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세 사람은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장영호는 서재에 들어가 버렸고 순애는 부엌에서 혼자 간단히 때웠어요. 미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방에서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오후 내내 집안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순애가 장영호의 병원 동행을 준비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러지 못했어요. 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순애 씨 사이에 뭔가 있는 걸까? 미연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이 집에 있었던 여자,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날 밤 미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충격적인 선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박순애, 40년 동안 이 집에서 지낸 여자.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일찍 일어나 순애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순애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순애가 신문을 읽는 모습이었어요. 보통 가정부라면 신문을 읽을 시간도 없을 텐데 순애는 경제면을 꼼꼼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돋보기 없이 말이에요. 글씨가 작은 신문을 또렷하게 읽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순애 씨, 신문 읽으세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순애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네. 회장님께서 경제 소식을 궁금해 하시니까 미리 읽어드리려고요. 하지만 미연의 눈에는 그게 핑계처럼 보였어요. 순애의 눈빛에서 지적인 호기심이 느껴졌거든요. 단순히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관심이 있어서 읽는 것 같았습니다. 장영호가 아침 식사를 위해 내려왔을 때 어제와는 달리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녀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순애는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차려주었지만 어딘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아버지, 오늘 회사에 나가세요? 미연이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장영호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 무슨 회사야? 가끔 자문 역할 정도만 하지. 그럼 오늘은 뭐 하실 예정이세요? 병원 가야 해. 순애가 예약해뒀거든. 그 말을 들으며 미연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순애가 병원에 간 사이에 순애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한 거죠.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전 10시 두 사람이 병원으로 떠난 후 미연은 순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2층 끝쪽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책장에 빼곡히 꽂힌 책들이었어요.
요리책이나 살림에 관한 책이 아니라 문학작품과 교육서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소월, 윤동주의 시집부터 교육학 개론서까지 다양했어요. 이상하다. 왜 가정부가 이런 책들을 갖고 있지? 미연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일기장 하나가 나왔어요.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정갈한 글씨로 적힌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1985년 3월 15일. 강릉여고 마지막 수업을 마쳤다. 아이들이 울먹이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남편의 빚 때문에 내 명의로 위조 서류가 작성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미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가 교사였다고요? 그것도 국어교사였다니.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교육청에서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자진 사직하기로 했다. 억울하지만 학교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남편은 사라졌고 나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로 올라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 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애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던 거죠. 교육자였던 여성이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이 집에 오게 된 것이었어요. 더 읽어보니 순애가 이 집에 온 초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1985년 6월 1일 장 회장 댁에 가정부로 들어왔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회장님과 부인께서 따뜻하게 대해주신다. 특히 부인은 나와 나이가 같아서인지 친근하게 대해주신다. 미연이라는 딸이 있는데 정말 똑똑하고 예쁜 아이다. 미연은 자신이 어렸을 때 순애와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막연히 집에 있던 아줌마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순애는 그때부터 자신을 지켜봐왔던 거였어요. 일기장의 뒷부분으로 넘어가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990년 8월 20일 부인의 병이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내색하지 않으려 한다. 미연이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크신 것 같다. 나라도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려야겠다. 1992년 3월 10일 부인께서 나를 부르셨다. 순애야, 내가 없어도 이 집을 잘 부탁해. 그 이와 미연이를 잘 돌봐줘. 라고 하시며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순애에게 부탁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순애가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날짜의 일기였어요. 2024년 11월 5일. 회장님의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하지만 미연이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신다. 내가 더욱 신경 써서 돌봐드려야겠다. 미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신 걸까요? 계속 읽어보니 그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미연이가 회장님께 요양원 입소를 제안했다고 하신다. 회장님께서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다. 딸이 나를 버리려 한다고 하시며 우셨다. 미연이는 좋은 뜻이었겠지만 회장님께는 버림받는다는 느낌이셨나 보다. 미연은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던 것이요. 그때는 아버지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에게는 상처가 됐던 거였어요.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2025년 1월 10일 회장님께서 나에게 결혼을 제안하셨다. 놀랐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회장님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하겠는가. 하지만 미연이가 반대할 것이 뻔하다. 나는 평생 그림자로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주인이 될 수는 없다. 미연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순애가 자신과 같은 교육자였다는 사실, 어머니의 부탁으로 이 집을 지켜왔다는 사실, 아버지의 치매를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충격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미연은 급히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놓고 순애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장영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순애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병원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미연이 물었지만 장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애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으십니다. 정기검진이니까요. 하지만 미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상태를 말이에요. 그리고 순애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며 이 집을 지켜왔는지도 알게 됐어요. 미연은 순애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교육자였던 여성,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여성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미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순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어요. 과연 순애와 아버지 사이에는 정말 사랑이 있는 걸까요? 순애의 과거를 알게 된 후 미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순애의 결혼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며칠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어색했고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연은 아버지가 병원에 가신 사이 서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봉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두셨다니 그것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손이 떨렸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변호사 사무실의 공식 서류가 나왔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이었어요. 미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장영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의 전 재산은 법적 배우자인 박순애에게 전부 상속한다. 단 딸 장미연에게는 대치동 소재 부동산 한 채와 예금 1억 원을 남긴다. 미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 재산을 순애에게 상속한다고요? 자신은 고작 집 한 채와 1억 원뿐이라니.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재산이 수백억 원인데 그 대부분을 순애에게 주겠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날짜였습니다. 유언장 작성일이 아버지가 결혼 선언을 하기 한 달 전이었거든요. 즉,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거죠. 미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니요. 아무리 순애가 오랫동안 집안일을 해왔다고 해도 이건 너무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 나는 친딸인데. 미연은 유언장을 들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아버지와 순애가 병원에서 돌아오는 참이었어요. 아버지. 미연이 유언장을 들고 소리치자 장영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애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언제 이런 유언장을 쓰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 장영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미연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서재를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전 재산을 순애 씨에게 상속한다고요? 저는 친딸인데 고작 집 한 채예요? 순애가 급히 나섰습니다. 아가씨,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결혼하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니까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셨다고요? 미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연아, 진정해라. 장영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걸 결정하시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내가 언제 나를 챙겨줬나? 장영호의 말이 미연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바쁘게 살았던 게 죄예요? 바쁘다고? 내가 외로워도 아파도 곁에 없었잖아. 내가 이혼하고 힘들 때는 내가 도와줬지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잖아. 그 말에 미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자신은 정말 아버지에게 소홀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실 순 없어요.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딸 노릇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다. 장영호의 말이 차갑게 들렸습니다. 미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순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먼저 아버지를 외면했는지 기억하시죠? 순애의 말이 미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어요. 아가씨께서 바쁘실 때 회장님께서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아세요? 밤마다 혼자 앉아서 아가씨 사진을 보시며 한숨 쉬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도 아가씨한테는 연락 안 하셨어요. 바쁘다고 하실까 봐서요. 미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가씨는 회장님이 편찮으시다는 걸 아세요?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도? 순애의 말에 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일기장에서 읽어서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치매요? 네,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점점 기억력이 나빠지고 계세요. 하지만 아가씨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상황인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미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요양원 보내자고 했을 때 알았어. 내가 너에게 짐이 된다는 걸 말이야. 장영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됐다. 이제 와서 변명해봐야 소용없어. 장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애는 내가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항상 곁에 있어줬어. 밤새 간병해주고 약 챙겨주고 병원도 함께 다녀줬지. 진짜 딸 같은 일을 한 건 순애야. 그 말이 미연에게는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순애가 받을 만해.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사람이니까. 장영호가 그렇게 말하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미연과 순애만 거실에 남겨진 거죠. 한동안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저는 정말 유 원장 이야기 몰랐어요.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미연은 순애의 말을 믿었습니다. 순애의 표정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순애 씨도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아버지 돌보시느라. 힘든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니까요. 순애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챙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순애 씨, 물어봐도 될까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미연의 질문에 순애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 순간 미연은 깨달았습니다. 순애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말이에요. 재산을 바라고 아버지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미연은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반성했습니다. 순애를 단순한 가정부로만 봤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미연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자신이 진짜 딸의 역할을 했는지,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효도했는지 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순애가 40년 동안 해온 일들의 의미도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유언장 발견 이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미연은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돌아보며 죄책감에 시달렸고, 장영호는 딸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어요. 순애만이 평소처럼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두 부녀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세 사람은 함께 앉지 않았어요. 장영호는 서재에서 혼자 먹고, 미연은 자신의 방에서 간단히 때우고, 순애는 부엌에서 혼자 먹는 시기였습니다. 마치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미연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왔는데 이상하게도 부엌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순애가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거실로 향하던 미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딘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장영호가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버지, 미연이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장영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얼굴색이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호흡도 가쁜 상태였습니다. 그때 순애가 급히 달려왔어요. 아마 미연의 비명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미연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순애도 막 발견한 것 같았어요. 저도 지금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신 것 같아요. 순애는 놀란 기색을 보이면서도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장영호의 머리 아래 쿠션을 받치고 맥박을 재보고 호흡 상태를 확인하며 의식 회복을 기다렸어요. 구급차 불렀어요? 네, 벌써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그런 순애를 보며 놀랐어요. 이런 응급 상황에서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미연이 장영호의 손을 잡고 부르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가끔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장영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 준비를 했어요. 보호자분들은 따라오시죠. 미연과 순애는 급히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미연의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만약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자신이 스트레스를 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후회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장영호는 응급실로 들어갔고 미연과 순애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보호자분이시죠? 1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네, 저는 딸이고 이분은. 미연이 말을 주저했을 때 순애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가정부입니다. 40년 동안 모셔온 분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환자분의 상태는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뇌혈관에 일시적인 혈류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를 고려할 때 며칠 더 관찰해 봐야겠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미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혹시 스트레스나 과로가 원인일 수도 있나요? 순애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는 있죠. 특히 고령이시고
기존의 치매 진단도 받으셨다고 하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는 노인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미연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최근 며칠간 아버지와 격하게 다툰 것이 원인인 것 같았거든요. 병실로 이동한 후 미연과 순애는 침대에 누워있는 장영호를 지켜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조용히 숨쉬는 모습이 무척 약해 보였어요. 평소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미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유 원장 때문에 싸우게 만든 것도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준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순애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영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진짜 가족 같은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순애 씨, 저 정말 후회해요. 왜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들어드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반대만 했을까요?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경 경찰관 2명이 병실을 찾아온 거예요. 가족분들이시죠?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왜 오셨나요? 미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최근 가족 간에 재산 다툼이 있었고 그 직후에 환자분이 쓰러지셨다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미연은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였어요. 자신을 의심하는 신고를 말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절차상 확인해 봐야 합니다. 최근에 유 원장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관의 질문에 미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그건 그냥 가족 간의 대화였을 뿐이에요. 싸운 건 맞지만 아버지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대화 수준이 아니었다는 제보입니다. 고성이 오갔고 심지어 폭력적인 언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 원장을 찾아내서 추궁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미연은 억울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긴 했지만 폭력을 쓴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해친 적 없어요. 오해입니다. 정말 오해예요. 그때 순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아가씨는 아버님을 해치지 않았어요. 물론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지만 폭력은 없었어요. 당신은 어떤 관계신가요? 이 집에서 40년 동안 일해온 가정부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봤어요. 경찰관들은 순애와 미연을 따로 조사했습니다. 미연은 최근 며칠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어요. 유 원장을 발견한 경위, 아버지와의 갈등, 그날 아침의 상황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혹시 아버님 재산에 대한 불만이 크셨나요? 유 원장 내용 때문에 감정이 상했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놀랐죠. 하지만 아버지를 해치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서운했을 뿐이에요.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미연은 정신적으로 지쳐갔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충격인데 자신이 의심받는다니 억울했거든요. 제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미연이 물었지만 경찰관은 익명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미연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집안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신고한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장영호가 깨어났습니다. 미연과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응. 여기가 어디지? 병원인가?
장영호는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의사는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뇌혈관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미연은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순애도 함께 있었고요.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장영호를 돌봤어요. 순애 씨, 혹시 누가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너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던데요. 글쎄요. 이웃 중에 누군가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순애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영호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후 첫 번째로 한 말이었어요.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지? 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경찰 조사를 알고 있는 걸까요? 의식을 잃었던 상태였는데 말이에요. 아버지, 그건 어떻게 아세요? 누가 말씀드렸나요? 내가 쓰러지면 당연히 조사가 들어올 걸 알고 있었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장영호의 말에 미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때 미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심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장영호가 경찰 조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연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회복되고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이틀 후 장영호는 퇴원할 수 있게 됐고 세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어요. 아버지의 병원 사건을 겪으면서 미연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거든요. 순애를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보여준 순애의 헌신적인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순애 씨, 병원에서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미연이 진심으로 말하자 순애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당연하지 않아요. 저보다 순애 씨가 훨씬 더 아버지를 잘 돌보셨어요. 그날 저녁 미연은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영호도 순애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미연이 고개를 숙이자 장영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연아, 너도 나름대로 어려웠을 거야. 갑자기 퇴직하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순애 씨한테도 정말 죄송하고요. 순애는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후 미연은 집안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창고를 청소하던 중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 어머니의 유품인 것 같았습니다. 미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들을 꺼내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친필로 순애에게라고 적힌 편지였거든요. 미연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힌 내용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순애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그 이와 미연이를 혼자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야. 미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순애에게 쓴 편지였던 거죠. 순애야, 너와 내가 사범대 동기였던 것도 운명이었나 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집에 오게 된 것도 말이야. 처음엔 미안했어. 교사였던 내가 가정부 일을 해야 한다는 게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미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순애가 사범대 동기였다고요? 그런 관계였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억하니? 우리가 학생이었을 때 꿈꿨던 이야기들을, 좋은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다고 했던 약속들. 내가 그 꿈을 포기해야 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알고 있어. 남편의 잘못으로 모든 걸 잃게 됐을 때 너의 심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미연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순애의 과거 이야기를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순애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하늘의 뜻이었어. 너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야. 미연이에게는 둘째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줬고 그 이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줬어. 나는 정말 고마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애야,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내가 없어도 이 집을 잘 지켜줘. 그이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야. 미연이도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거든. 너만이 이 가족을 지킬 수 있어. 부탁해, 순애야. 너만이 가능하니까. 편지를 다 읽은 미연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순애에게 가족을 부탁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순애가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순애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순애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어머니의 절친이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던 거죠. 편지함에는 또 다른 편지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어요. 여보, 내가 떠나고 나서도 순애를 가족처럼 대해줘요.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당신이 외로우시면 순애가 옆에 있어줄 거예요. 그때 순애를 받아들여 주세요. 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아버지와 순애의 결합을 예상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순애는 여보를 진심으로 아껴줄 거예요. 나만큼이나 아니 나보다 더 잘 돌봐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못다한 사랑을 순애가 대신해 줄 거라고 믿어요. 미연은 편지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순애가 장영호의 혈압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순애 씨, 미연이 부르자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순애 씨에게 쓴 편지예요. 순애는 편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받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영호도 옆에서 함께 읽었어요. 순애야, 이 편지 아직 갖고 있었구나. 장영호가 말하자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처음 보는 편지예요. 사모님께서 언제 이런 편지를. 어머니가 사범대 동기라고 하셨는데 왜 그동안 말씀 안 해주셨어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순애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말한들 달라질 게 있겠어요?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아가씨는 주인이신걸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절친이셨다면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미연의 말에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과 친구였던 건 맞지만 그래도 신분의 차이는 있어요. 신분의 차이요? 순애 씨도 교사셨잖아요. 저와 같은 교육자였고요. 미연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부탁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오셨는데. 순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부탁하셨어요. 이 집을 지켜달라고, 아버님과 아가씨를 돌봐달라고 하시면서요.
장영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순애야,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그 순간 미연은 깨달았습니다. 순애가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절친으로서 40년 동안 이 가족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말이에요. 아버지, 순애 씨와 결혼하세요.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연의 축복을 받은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영우와 순애는 조용한 혼인신고를 올렸고 미연은 진심으로 순애를 새어머니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올린 지 한 달 후 장영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치매 증상이 심해졌고 기억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때로는 미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미연이 물어도 장영호는 때로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순애는 항상 알아봤어요. 마치 순애만이 장영호의 마지막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야, 오늘도 고마워. 장영호가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할 때마다 미연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순애가 아버지에게는 마지막 남은 소중한 존재였던 거죠. 순애는 밤낮으로 장영호를 돌봤습니다. 약 시간을 맞춰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밤에 잠들지 못할 때는 곁에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미연도 함께 돌봤지만 순애의 헌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이런 일에 익숙해졌거든요. 순애는 지치는 기색 없이 장영호를 돌봤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장영호가 미연과 순애를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의식이 또렷한 날이었어요. 가끔 이런 날이 있었는데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미연아, 순애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장영호 곁에 앉았습니다. 장영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의사도 그렇게 말하더군.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괜찮으실 거예요. 미연이 울먹였지만 장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게 있어. 장영호는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예전에 급하게 쓴 유언장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유언을 남기고 싶다. 미연은 예전에 발견했던 그 유언장을 떠올렸어요. 모든 재산을 순애에게 준다고 했던 내용 말이죠. 변호사를 부르자. 제대로 된 유언장을 작성해야겠어. 다음 날 변호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정식 유언장 작성을 위해서였어요. 미연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또 예상과 다른 내용일까 봐서요. 장영호 회장님, 마지막 유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변호사가 정중하게 말하자 장영호는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전 재산 중 60%는 치매 환우 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나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 미연과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기부를 하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40%는 딸 장미연에게 상속한다. 그리고 대치동 저택은 순애에게 남긴다. 평생 살 집은 있어야 하니까. 변호사가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순애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잠깐요. 저는 유산을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거절이었거든요. 왜요, 어머니? 미연이 놀라며 물었지만
순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전 받아야 할 걸 다 받았습니다. 사랑은 돈이 아니니까요. 순애의 말에 장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애야, 그래도 내가 살 곳은 있어야 하잖아. 회장님, 제가 이 집에서 보낸 40년이 제겐 가장 큰 재산이에요. 회장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순애가 장영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알아요. 아가씨가 저를 부담스러워할까봐 집을 주시려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가씨는 이제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미연도 순애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집이 누구 명의든 상관없어요. 함께 살면 되는 거니까요.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시해야 합니다. 유언자의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해요. 그때 장영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대치동 저택은 미연이와 순의 공동 명의로 한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라는 뜻이다. 미연과 순애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쓴 유언장은 폐기한다. 그건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쓴 것이었어. 장영호가 예전 유언장을 변호사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진짜 유언은 이겁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야. 미연이와 순애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내가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이다. 유언장 작성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영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후회되는 일은 없으세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 없다. 순애를 만난 것도, 너를 키운 것도, 마지막에 너희가 화해한 것도 모든 게 감사할 뿐이야. 장영호가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내가 떠나도 너희 둘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거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며칠 후 장영호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의식을 잃는 시간이 길어졌고 깨어있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미연과 순애는 교대로 간병하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장영호가 마지막으로 눈을 떴습니다. 미연과 순애가 양쪽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순애야. 네, 회장님. 여기 있어요.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어. 내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장영호가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아, 이제 진짜 효녀가 됐구나. 순애를 잘 부탁해.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장영호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둘러싸여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은 조용하지만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영호를 추모했어요. 특히 순애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유언장을 읽어줬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전 재산의 60%는 치매 환우 복지재단에 기부되며 나머지는 유족들에게 상속됩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마지막까지 남을 생각하는 장영호의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상속 절차가 모두 끝난 후 미연과 순애는 둘만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두 사람이었어요. 장영호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치동 저택은 예전과 같이 조용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평온함이 감돌았어요. 미연과 순애는 진짜 모녀가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애가 미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연아,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 왜요? 여기서 함께 살면 되잖아요. 미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제 막 가족이 됐는데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어. 강원도에 폐교된 분교가 있는데 거기서 한글 교육 봉사를 하려고 해. 순애의 말에 미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글 교육 봉사요? 응. 시골에는 아직도 한글을 제대로 못 읽으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더라. 교사였던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순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열정적인 표정이었어요. 미연은 순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결정한 게 있어요. 미연이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릉에 도서관을 하나 세울 거예요. 박순애 문에 도서관이라고 이름 지어서요. 순애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럴 필요 없어. 있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지원하는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도 이어가는 거고요. 미연의 진심이 담긴 말에 순애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당연히 되죠.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순애는 강원도 산골 마을로 떠났습니다. 미연은 기차역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어머니, 자주 연락드릴게요. 건강 챙기시고요. 너도 혼자 있지 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아직 젊잖아. 순애가 미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교사였던 내 실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아봐.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기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미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강원도에 도착한 순애는 산골 마을의 작은 분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문해교육센터로 바꾼 거죠. 오늘은 사랑이라는 글자를 배워볼까요? 순애가 칠판에 글자를 쓰며 말하자 70대 할머니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글자를 배우니까 손자들한테 편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이에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순애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교실을 청소하고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교사였을 때처럼 열정적이었어요. 40년 만에 다시 찾은 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순애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도시에서 온 선생님이지만 전혀 거리감 없이 다가가는 모습에 감동했거든요. 순애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들 가르쳐 주셔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다시 교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한편 미연은 강릉에서 도서관 건립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중 일부를 사용해서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도서관 설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축가가 물어보자 미연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강릉 지역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세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서관이군요. 네,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딴 도서관이에요. 교육에 대한 꿈을 포기했던 분이 다시 그 꿈을 이루시는 것을 지원하고 싶어요. 미연은 도서관 건립과 함께 자신의 삶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으로 이주해서 직접 도서관을 운영하기로 한 거죠. 정말 이사 가시는 거예요? 대치동 이웃들이 아쉬워했지만 미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주신 진짜 사랑의 의미를 이제 저도 실천하고 싶거든요. 6개월 후 박순의 문에 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순애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는 아름다운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박순의 문에 도서관이라는 글씨 아래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름 없이 오래 머무는 것이다. 이 글귀는 뭐야? 순애가 물어보자 미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40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이름 없이 조용히 하지만 오래도록 머물러 주신 사랑 말이에요. 도서관 안쪽에는 작은 전시 공간도 있었습니다. 장영호의 사진과 함께 그의 기억과 정신,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준 나눔의 정신을 소개하는 공간이었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미연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강릉 지역 어르신들부터 문해교육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까지 다양했어요. 앞으로 이 도서관에서 많은 분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연이 개관사를 하는 동안 순애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도서관이 이렇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될 줄 몰랐거든요. 개관식이 끝난 후 미연과 순애는 도서관 안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미연아, 정말 고마워.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어. 자격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어머니는 제게 가족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도서관 한쪽에 마련된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각자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거네요. 미연이 말하자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나는 산골에서 할머니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고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순애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헤어짐이 슬프지 않았어요. 서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1년 후 박순의 문에 도서관은 강릉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 공간이 됐습니다. 매일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한글을 배우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미연도 도서관장으로서 보람 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학교에서 쌓은 교육 경험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강원도 산골마을의 순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분교는 이제 지역의 문해교육 중심지가 됐어요. 순애의 열정적인 가르침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생전 처음으로 편지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은 도서관 벽에 걸린 현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이름 없이 오래 머무는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순애가 보여준 사랑, 아버지가 마지막에 깨달은 진짜 사랑, 그리고 이제 자신이 실천하려는 사랑까지. 모든 것이 이름 없이 조용히 하지만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연은 휴대폰을 들어 순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어요. 사랑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해, 딸아. 오늘도 고생했어. 그 짧은 문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 진짜 사랑의 모습,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까지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는 강릉 바다가 보이는 도서관에서 미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울고 웃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